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이야기했던 걸 뭐냐면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 이거를 삶이라는 것은 각자 개인마다 독특한 삶이 모두 존재합니다. 다 그 삶들은 그 나름대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다 보면은 인생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겠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삶의 이 모습이 다 다른데, 어찌 보면은 그거를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다 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로, 그러면은 내 개인의 어떤 인생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샘플로서 어떤 참고용으로서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인생을 네 단계로 나눈다고 그래요. 네 단계로. 그래서 네 단계로 나누는 게 뭐냐면은, 인생을 약 100년으로 본다고 하면은 25년 단위로 본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25년, 25년 되면 100년이 되죠. 이렇게 하는데, 자, 이 인도에서는 이 인생을 총 4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는데, 제1단계를 뭐라고 하냐면은, 학습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배우는 기간이라는 거죠. 배우는 기간. 그러니까 25살까지는 배우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25살에서 50살까지, 50살까지가 뭐냐면은, 가주기라고 하는데, 가주기는 결국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경제 활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키우고 가족을 위해서 뭐냐면 이 사회에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 가주기, 두 번째가 가주기고, 세 번째가 이제 그 단계가 끝나면 50에서부터 75세까지는 인도에서는 그 무슨 일을 하냐면은 임석이라고 하는데, 임석이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사회 활동을 이제 정리하고 자기 개인의 고유한 이제 삶을 사는 거죠. 그 3단계가 되고, 네 번째 단계에 가면은 이제는 삶의 정리기에 해당하는 유행기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이제 이렇게 설정해서 진행된다고 그래요. 자, 보면은 우리 인생을 네 단계로 나눠서,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한 50이 넘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그 가주기를 떠나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 경제 활동기를 떠나 가지고 이 개인의 독특한 뭐냐면은 자유로운 생활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거치고 나고 마지막 단계는 삶의 정리기에 해당하는 유행기. 그러니까 이제 삶에 대해서 이제 좀 깊게 생각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온 것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저는 30살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25살이 아니라 30살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 1단계를, 1기를 갖다가 학습기를 30살까지 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30에서 30년 단위로, 이제 25년 단위가 30년 단위로 본다고 그러면 30살부터 60살까지가 뭐냐면은 가주기, 그러니까 경제 활동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3단계에는 이제 뭐냐면은 개인이 자유롭게 이제 홀가분하게 경제 활동기를 벗어나서 활동할 수 있는 그 기간을 60에서 90까지 본다고 하면은, 그게 3단계로 봐서 90까지, 그러니까 60에서 90.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나이가 딱 60이 됐으니까, 우리나라 한국 나이로 60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주기가 끝나는, 경제 활동기가 끝나고 새로운
3단계에 해당되는 뭐냐면 임석이에 해당되는 그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90에서부터 뭐 그 이후는 얼마까지 살지는 모르겠는데 90 이후의 삶은 삶의 정리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단계를 거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단계까지는 계획을 세워봤는데 4단계는 아직 어떻게 살 것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 해봤어요. 그 90이 과연 그때까지 살 수 있는지 그것도 자신할 수 없지만 하여튼 일단은 1, 2, 3단계까지는 제가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인생 이야기 형식으로 내 개인의 인생 이야기 형식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혹시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저는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살아온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한 개인이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고 저 삶을 보고서 참고할 만한 것이 있으면 참고를 하고 뭐 저건 가치가 없는 일이야 그러면은 그거를 제거를 해 버리십시오. 저는 이렇게 저도 이제 이렇게 살아왔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살아갈 거고 모든 개인은 각자 삶을 살아가고 그 인생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구상에 60억 명의 인구가 있으면 60억 개의 인생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정말 많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다 듣는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고, 제 이야기는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사람이 저런 인생을 살아갔고, 인생이라는 게 1, 2, 3, 4단계로 나누어서 살아가니까, 그 단계마다 학습기, 그 다음에 경제활동기, 그 다음에 생활 정리기, 이렇게 3단계까지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단계 학습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63년 3월 27일 음력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그런데 시골에서는 그 당시에 1963년도는 애가 태어나서 100일을 못 넘기고 죽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호적에 올리는 게 뭐냐면 약 100일 이후에 호적을 올린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3월 27일이면 약 5월 달에 태어났는데 실제 호적의 생일은 10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2일로. 그러니까 법정 생일은 10월 2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마 100일 동안 무사히 살아남았기 때문에 호적에 올라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비일비재했어요. 지금은 출생하면 바로바로 출생신고를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잘 살고 있지만 1960년대, 70년대는 후진국이었습니다. 정말 후진국이었고 제가 자라난 시골은 그야말로 산골짜기였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1960년대에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을 때 보면은 마을에서 그 당시에 약 1970년대 즈음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 집권하시면서부터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언제부턴가 새마을 운동을 하셨어요. 새마을 운동을 하셔가지고 우리 마을에 보면은 마을에 이 집으로 이은 지붕들이 어느 날 스레트라든지 기와 지붕으로 싹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마을길도 넓혀지고 그 다음에 도로가 굉장히 넓혀진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장이 안 된 도로예요. 그래서 그걸 신장로라고 불렀어요. 신장로라고 부르는데 저희들은 그 당시엔 신장로 길은 굉장히 넓게 해놨는데 차가 안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애들이 전부 나와서 그 신장로에서 뭐냐면 오징어 그림이라든 이런 거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서 놀고 그래요. 뭐냐면 놀도 가끔 차가 오면 비켰다가 근데 거의 차가 다니질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신장로는 거의 우리들 놀이터였습니다. 놀이터.
그렇게 어린 시절을 계속 놀면서 뭐 냇가에 가서 물고기도 잡고 개구리도 잡아서 뒷다리 잘라서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를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우리 당시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그래서 그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굉장히 옷이 지금은 뭐 이렇게 파카도 입고 옷을 따뜻하게 입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추웠어요. 뭐냐면은 위아래 추리닝 정도 입고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추우니까 코를 막 누런 코를 많이 흘려가지고 초등학교 입학식 날 보면은 왼쪽 여기에다가 손수건을 이렇게 비누로 해가지고 달고 다녔어요. 이게 가지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걸로 코를 닦으라는 거 있죠. 그런 것이 실제 있었어요. 그리고 가방이 없었고 책보를 이렇게 책을 싸가지고 어깨에 이렇게 묶어서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집에서부터 다닐 때 약 30분 정도, 학교까지 30분 정도 걸리는데, 걸어서, 어렸을 때는 그냥 재미로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한 3학년 때까지 뛰어다녔어요. 왜 그런지 학교가 놀러 가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놀러 다니면 막 뛰어가서 재미있으니까 얼른 가고 싶었겠죠. 뛰어서 가고, 뛰어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거의 공부를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책은 읽고 구구단은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초등학교를 계속 보냅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2반이었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최기숙 선생님이었는데 최기숙 선생님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뭐냐면은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중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수업을 하시고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어린 마음에 굉장히 그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그럴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반이 6학년 2반에 약 40명 정도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학생 반을 빼고 남학생은 한 20명 정도 되는 거죠. 그 남학생 20명 중에 서울대를 2명을 갔어요. 저도 서울대를 갔고 그 다른 친구가 서울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 6학년 1반을 한 명도 못 갔는데 6학년 2반에서는 서울대를 간 친구가 2명이 나온 거예요. 그 시골 초등학교에서.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머리의 뭐 어떤 수준을 떠나가지고 삶의 자세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 초등학교 그 6학년 담임 선생님의 그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죠. 실제로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당시까지 공부를 전혀 안 했는데 거의 안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막 6학년 때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잘 안 돼요. 그렇지만 뭐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에 이제 입학하게 되죠. 이제 면 단위의 소양 중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가니까 뭐냐면은 이제 4개 반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초등학교가 우리 둘, 셋, 4개, 면 단위 4개가 있었어요. 4개가 있으니까 4반이 나오는 거죠. 4반이 나오고 1, 2반이 남학생이었고 3반이 남학생 반, 여학생 반, 4반이 여학생 이렇게 그 반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는 그 1학년 1학기 때 1학년 때 2반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1학년 2반이었고 그때 이평열 그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우리 이제 매월 그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시험을 봤는데 제가 79등을 했어요. 79등을 했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시험을 봤는데 10등을 했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시험을 볼 때 2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2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등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요. 도저히 그 친구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계속 2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제 1학년 2반 담임 선생님이었던 이평재 선생님께서 79등을 하다가 10등을 하다가 2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어떤 그것을 보시고 나서 이 친구 좀 웃기는 친구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수학 그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저한테 수학 문제를 이렇게 따로 내주시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문제였겠죠. 그렇지만 저는 열심히 풀어가지고 갖다 드리고 그랬는데 그때 수학을 좀 더 이렇게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뭐냐면 따로 개인 지도는 하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수학에 흥미를 가지게 하셨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해요. 그리고 이제 2학년, 3학년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제 이제 이름이 이주문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는 주문을 외라고 해서 주문이라고 한 줄 알고 손오공 주문도 외고 그랬습니다. 손오공 주문을 은왕벌이나부름 못할 값불하냐 오색구름아 내려오라 이앗 그리고 오색구름을 타고 싱싱 일만이천리를 막 유기원 선생이 막 설명하면서 날아가는 그런 그래서 손오공 주문을 외고 저팔계에 훈야닦아 이 저팔계 주문은 쉽습니다 좀. 그래서 그런 주문을 외고 그러다 어느 날 TV를 보니까 TV에 손오공이 나오는데 그 손오공은 슈퍼보드를 타고 날아다니더라고 슈퍼보드를. 그래서 슈퍼보드를 타고 나이들 슈퍼보드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은 치키차카차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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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래서 주문이 우리 그 옛날에 라디오에서 들었던 손오공 그 방송은 유기원 선생님이 하면서 은왕머리 나부름 못 따라까 뿌라냐 이거 새꾸름만 내려오네 이앗 이렇게 해서 주문을 외웠었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지 텔레비전에서는 뭐냐면은 그렇게 치키차카차카처럼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문이라는 이 이름 때문에 주문에 대해서 초등학교 다닐 때 주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나는 주문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에 가니까 한문을 배우는데 보니까 한자에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을 보니까 기둥주자에 글을 문자인 거예요. 그 뭐냐면은 그 뜻을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해 보니까 글의 기둥이 되라 이런 뜻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3월달, 4월달, 5월달 계속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이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글을 공부해서 뭔가 기둥이 되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좀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공부를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세상을 그래서 중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유는 사실은 제가 뭐 성공을 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잘 돼보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단지 제 이름에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라는 뜻인가 보다 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갔어요. 이제 전주 시내로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시골에서 공부할 때는 영어 교과서를 막 딸딸딸 외고 그래서 그냥 그 시험을 보니까 잘 봤는데 고등학교에 가서 영어 책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사영어사 이게 나온 책을 보니까 두껍고 그래서 1장에서부터 암기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는데 나중에 중간고사 보려고 하니까 뭐냐면은 5종 교과서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에 5가지 종류의 책이 출판사가 있어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사, 금성 뭐 이렇게 여러 개 다섯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 시사영어사의 그 책은 암기할 수 있지만 나머지 책은 모르기 때문에 암기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두껍고 그래서 암기를 하다가 이게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완전히 망쳤습니다. 이게 영어 공부라는 게 중학교 교과서는 얇아가지고 다 암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고등학교 와가지고는 이게 완전히 패턴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완전히 영어를 망쳤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계속 1학년 때부터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계속 우를 맞았어요. 수학은 그나마 제가 이렇게 공부를 덜 해도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사고력이 있으면 볼 수 있는 거라서 수학은 계속 수를 맞았는데 영어는 우를 맞고 국어도 좀 잘 못해가지고 계속 우를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래를 잘 못하지만 영어하고 국어하고 영어는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우우우우우우 그래서 계속 우를 맞은 거 아닌가 그런 그 농담 섞인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국어하고 영어 때문에
망했고, 수학하고 제가 과학은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좀 토대로 하면은 그래도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수학과 과학은. 그래서 수학, 과학. 그래서 저는 2학년 올라갈 때 이과를 선택했습니다. 문과는 왜냐하면은 성적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수학과 과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과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제가 문과 좀 이 캐릭터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냐면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국어하고 영어가 안 되니까 문과는 아닌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수학하고 과학을 중심적으로 해서 그쪽 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 인생길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과로 선택이 되면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제가 공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부터 거기까지 학교까지 가는데 약 1시간 반이 걸리는데 처음에 집에서부터 버스 타는 데까지 자전거를 타고 와서 자전거를 그 가게에다 주차해 놓고 또 걸어가서 버스를 타고 가서 버스에서 내려서 또 학교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간을 보면 1시간 반 이상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교시가 8시 10분에 시작하는데 8시 10분까지 가려고 하면은 5시 정도 일어나 가지고 막 해야 가까스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다 이야기 안 하고 그냥 학교 가는 것처럼 했더니 항상 영교시라고 하는데 8시 10분부터 8시 9시까지 이루어지는 그 수업은 참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40분 가까이는 거의 매일 지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집에다가 이야기를 못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저는 1학년 때 지각의 횟수가 약 170, 그러니까 170, 방학 빼고 나면 170 몇 회인가 되는데, 그거는 매일 지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1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혼을 안 냈어요. 왜냐하면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 학생은 멀리서 다니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학년 올라가서도 첫 번째 일주일을 계속,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계속 지각을 했어요. 영교시를 거의 지각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저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1학기 때 이렇게 됐기 때문에 2학년 때도 1학년 때 이렇게 해서 2학년 때도 그렇게 당연한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홍광 선생님이었는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교무실로 부르시면서 왜 지각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집이 멀어서 지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나보다 멀리서 다니는 학생은 하나 있는데 그 학생은 지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상당히 난감한 거예요. 이 상황이 상당히 난감한 거죠. 그래서 난감하고 그러면은 나도 지각하면 안 된다는 이 논리가 쓰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난처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그날 뭐냐면은 벌로서 그때는 마대자루 떨어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걸로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엉덩이 20대를 맞았어요. 20대를 때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엎드려 가지고 20대를 맞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20대를 맞았습니다. 20대를 맞고 나서 셌죠. 20대 다 때린 것을 알고 일어나셔서 20대 다 때리셨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상당히 당황하신 표정으로 내가 왜 때렸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때린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때렸는데 내가 그거를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20대 다 때리셨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당황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나를 잘 되라고 때린 것인데 내가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지각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돼서 제가 학교에 지각을 하면 안 되니까 좀 밥을 좀 빨리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는, 그 다음 주부터는 지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각을 하지 않았어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집에 밥을 해주시는 그 상황은
우리 형수님께서 해주셨는데 굉장히 불편하셨겠죠. 그렇지만 제가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불편을 가까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가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양자에 이렇게 있으면은 어느 쪽을 내가 더 중요시 해야 되는가, 그 상황에서 지각을 안 해야 된다는 상황에서는 이쪽에 말씀을 드려서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따로 시골에서는 공부방이 따로 없고 같이 이렇게 온 식구들이 모여서 있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1학년 내내 다닐 동안에는 사실 공부를 할 시간이 따로 없어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버스를 타고 오고 길거리에 가면서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필름을 돌리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던 것을 필름을 돌린다는 개념이죠. 그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 것을 쫙 해서 돌리면서 다시 회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2학년 때 이제 그 선생님이 저를 혼내시고 나서 이 학생이 멀리서 다니니까 1학기 때까지는 그렇게 다녔는데 1학년 2학기 때는 그 학교에 이렇게 그 도서관에 선배들이 이렇게 같이 잠을 자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1학년 중에 몇몇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3명이 이제 그 2학년 때 3명이 3학년 선배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2학년 2학기 때는 거기 기숙사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집에서부터 이제 안 다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제가 이제 그 여유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많은 시간을 뭘 하면서 보내나 생각해 가지고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그 3학년 때 우리 3학년 담임선생님이 저를 그 야간 자습을 하는데 불러가지고 교무실에서 바둑을 뒀는데 바둑을 제가 이제 친구들이 뭐냐면 시골에서 바둑을 잘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담임 선생님께서 3학년 그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저를 불러가지고 바둑을 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을 두었는데 저는 시골에서 바둑을 두기 때문에 한 구석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점차 이렇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둑을 두었었는데 이 선생님은 나는 이쪽을 두고 있는데 막 이쪽 저쪽을 막 두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 집이 별로 없고 거의 그냥 완전히 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어요. 여기 뭔가 바둑에 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지고 나서 바둑에도 뭔가 길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나중에 꼭 알아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시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점에 가서 그 당시에 일본에서 이메본 구단이 굉장히 바둑을 잘 두었습니다. 이메본 구단. 그래서 이메본 구단이 쓴 책을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바둑판도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메본 구단이 이렇게 그 바둑을 둔 것을 1번부터 한 300번 가까이 되는 그 바둑알을 순서대로 놓아가면서 이렇게 봤더니 내 구퉁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냐면 귀에서부터 시작해서 걸침이 있고 어떤 그 바둑의 정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메본 구단의 그 책을 보고 바둑판에 놓아가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놓아가면서 혼자서 정석을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둑에 길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기숙사 그 선배들하고 같이 누워있는데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내구퉁이에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누우니까 천정에 바둑판이 그려지면서 이렇게 바둑이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누우니까 천장에 바둑판이 딱 뜨면서 그 순서대로 놓아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2학년 때 했고 2학년 때 이제 그래서 이제 종합영어 책도 갖다 시간이 남기 때문에 종합영어 책을 갖다 놓고 제가 공부를 스스로 영어도 한번 해봤어요. 영어도 했고 근데 영어는 어렵더라고요. 역시 어렵습니다. 종합영어 이렇게 막 문장도 이렇게 사전 놓고 해석하고 그러는데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려웠다. 이제 3학년 때 올라가 가지고 3학년 때에 이제 제가 야간 자습이 이제 있습니다. 야간 자습이 있고
야간 자습이 있고 있는데 이제 그때에 탁구부에 있는 학생이 그 바둑 1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탁구부에 가가지고 그 1급하고 바둑을 드는데 집니다. 잘 두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계속 지고 그러면서 그래도 이겨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이주문이 어디 갔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바둑 뒤로 갔다고 그래서 저를 불러가지고 또 혼을 내는 거예요. 지금 3학년 때에 바둑을 둘 시간이 있느냐. 혼이 났습니다. 혼이 나고 그래서 다시는 바둑을 두지 않고 그런데 이제 저쪽에 도서관에서 한 30명을 3학년 중에 이제 잘하는 학생들 30명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습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자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선생님들 돌아가면서 야간 자습 감독을 하죠. 그리고 그때 이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감 선생님은 9시면 정확히 오셔가지고 9시에 오셔가지고 불을 끈 다음에 눈을 감고 뭐냐면 복식 호흡을 하고 눈알 굴리기를 해서 렘 수면 상태를 유도해가지고 피로를 푸는 그것을 매일 교감 선생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고마운 교감 선생님으로 생각하십니다. 정옥동 교감 선생님이었는데 굉장히 고마우신 분이었고 그런데 그 중에 야간 자습 감독이었던 독일어 선생님이 독일어 선생님께서 제가 바둑을 잘 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를 이제 불러가지고 바둑을 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을 두어서 제가 이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미 임해본 구단에 뭐냐면은 정석을 공부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둑 두는 방법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방법을 써가지고 중학교 때는 만팡으로 졌지만 이제 고등학교 그 독일어 선생님을 이겼습니다. 이긴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를 이제 어찌 보면은 상당히 무모한 거죠. 다른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바둑을 두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살았던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뭐 농구공을 사다가 혼자서 농구 슈팅을 하면서 혼자서 운동을 했던 기억도 있고 3학년 때 그래서 3학년 때 공부해가지고 뭐 여차여차 했는데 제 운이 좋아서 뭐냐면은 그때 이제 학력고사라고 하나요? 그 시험을 그래도 점수가 잘 나와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서울대에 이제 사범대학을 가게 됐어요. 사범대를 가게 되고 왜냐면 왜 사범대를 갔냐면은 저는 쥐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사범대는 육성회비가 면제되는 그래서 반값만 내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범대를 가게 됐죠. 그리고 그 당시에 3학년 때 제 점수로서 한양대 공대를 가면은 4년간 무료에다가 장학금에다가 월 20만의 생활비를 준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한양대 공대를 가는 것을 희망했습니다. 근데 형이 그런 것보다는 서울대를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서울대 사범대를 가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되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것은 길이 있는데 이제 인생길은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을 갈 거냐, 이 길을 갈 거냐 선택을 하는데 저는 서울대 사범대를 선택해서 가게 된 거죠. 서울대 사범대 1학년 다니고 2학년 올라갈 때 또 과를 선택하는데 화학을 선택해서 가게 됐습니다. 화학을 선택해서 가게 됐어요. 왜 화학을 선택했냐면은 그것도 저는 어떤 성공을 이런 것은 염두에 둔 적이 없어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뭐냐면은 그 버스에다가 시금치나 마늘을 싣고 가셔가지고 그 시내에 나가서 길거리에 이렇게 놓고 그걸 파시는 그런 것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늘을 우리는 이제 지금은 서울 사람들 잘 안 먹지만은 우리 동네에서는 뒤안 마늘이라고 해가지고 표준어를 보니까 푼마늘이라고 하더라고요. 뒤안 마늘에서 5월달쯤 봄에 이렇게 자라가지고 5월달쯤이면 이렇게 뽑아서 갖다가 이렇게 내까지 씻어가지고 이렇게 파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 푼마늘을. 그래서 지금도 좋아합니다. 푼마늘 먹는 것을 좋아하고 근데 마늘이 건강에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마늘에 좋은 성분이 있다는 것을 밝혀낸다고 하면은
우리 어머니께서 굳이 이 시내까지 버스 막 밀리는 버스에 그 싣고 가서 팔지 않아도 그런 밭에 그 오히려 사러 오지 않을까. 그런 좋은 성분을 알아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무엇을 전공해야 되냐? 화학을 전공해야 되고 유기화학을 전공해서 그 길을 한번 가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과를 선택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순진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순수한 마음은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서울대 사범대를 3학년 뭐냐면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82년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82, 83, 84 이때 전두환 독재 정권 시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82년도 1학년 때, 2학년 때는 운동권 학생이었습니다. 매일 그 저기 뭐냐면은 데모를 하는 데 가서 그래서 왜냐면 기숙사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보통 10시에서부터 2시까지가 피크 타임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거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점심을 거의 매일 굶다시피 했어요. 거의 매일 굶고 거기 아크로폴리스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학생회장이 이정우 학생회장이었고 그 부회장이 지금 김민석 81학번입니다. 김민석 의원이 국회의원 지금 국회의원인데 김민석 그 부회장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이정우 그 학생회장은 연설을 정말 잘합니다. 저 듣고 있으면 꿈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 운동권이 있으면서 그 당시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그 애국가를 부를 때 수결한 장사를 애국가를 부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를 부를 때 가슴에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애국을 해야 되겠다. 애국하는 길이 뭐냐? 민주화를 이루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사는 거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뭔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운동권 했을 때 도서관 우리 도서관 3층에서 선배들 중에 투신 자살하시는 선배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선배는 몸을 던져서 민주화를 외치는데 나는 용기가 없어요. 죽을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죽을 용기는 없고 살아서 뭐냐면은 민주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우리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어떤 선배는 투신 자살도 하는데 내가 그 정도로 못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쨌든 그런 학생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그런데 보니까 3학년 때 되니까 군대라는 남자는 군대라는 문제가 이렇게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가느냐 마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남학생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군대를 갈 건지 어떤 다른 길을 선택할 건지.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학생들은 대학원을 가가지고 석사장교를 가겠다. 그런 학생도 있고, 저는 이제 집에서 지금도 사범대도 온 것도 육성회비 반값이기 때문에 다니는 학교인데 대학원을 다닌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는 길은 그렇게 폭이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있었어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를 가는 길입니다. 카이스트는 무료의 생활비를 지급을 합니다. 한 달에 12만 원씩 주는 그런 생활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갈 길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밖에 없다. 그래서 3학년 2학기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4학년 때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때까지 안경을 안 썼는데 3학년 2학기 때부터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4학년 1학기 때에 눈이 갑자기 나빠져서 칠판 글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쓰게 된 거예요. 안경이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군대하고 맞바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하고 맞바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공부를 하다가 안경을 쓰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카이스트에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군대를 안 가게 된 거죠. 군대를 안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에 가서 유기화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유기화학을 전공한 목적은 만일에 어떤 좋은 성분이 있는지 밝혀내려는 순수한 동기가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유기화학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유기화학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박사과정도 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어느새 이렇게 보니까 생화 뭐 이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생화학적으로 이렇게 뭐 인삼이라든지 마늘 뭐 이런 쪽에 양파 이런 쪽에 뭐냐면 좋은 성분들을 이렇게 밝혀내서 발표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니 이미 누가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그러면은 마늘에 좋은 성분이 있다는 건 뭐 지금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리신도 있고 뭐 이런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성분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약간 실망스러웠어요. 실망스러웠고 그래서 내 할 일이 갑자기 사라지는 듯한 그래서 대안을 찾았습니다. 유기화학을 하면서 그러면 내 대안은 뭔가? 아 그래 신약을 개발하는 쪽으로 목표를 변경하자. 그래서 저의 인생 목표는 신약 개발하는 쪽으로 목표를 바꿨습니다. 자, 이제 만일에 좋은 성분을 찾는 것은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아, 그래, 인류의 그 불치병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 신약을 개발해서 한번 그쪽에 나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86년도에, 그러니까 82년도에 대학교를 들어갔고, 서울대학교를 들어갔고, 86년도에 카이스트를 가서 86년도부터 5년 동안 박사과정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91년에 제가 박사학위를, 유기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삼양사 의학연구소가 있어서 신약을 개발한다고 해서 거기에 제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학을 개발하는 꿈을 품고 제가 이제 의학연구소에서 소속이 돼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소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에서 이제 3년이 지난 이제 2년 지난 93년도에 그 연수를 일본에 연수를 보내줬어요. 1년간 보내주면 의무적으로 3년을 더 복무해야 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카이스트를 나와서 회사에 3년만 있으면 모든 것을 벗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군 복무를 마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회사에 다시 1년의 연수를 보내주면서 3년간 복무하는 그런 의무 기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93년에서 94년까지 1년간 스쿠바에 있는 생명공학 공업기술원이라는 정부에서 만든 공업기술원이 있습니다. 공업기술원 소속의 생명공학연구소에 가서 1년간 연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공학연구소 세메이 겐큐쇼라고 해서 이제 일본 말로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1년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은 그 포스닥 후 박사 과정으로 각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왔고 독일에서 오고 영국에서 오고 미국에서 오고 뭐 여러 나라에서 왔어요. 그런 그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제 인도에서 온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데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프랑스에서 온 사람 독일 뭐 미국 영국 이쪽에서 온 친구들은 금요일 주 5일제를 해가지고 금요일 오후만 되면은 한 3시쯤만 되면 어디 놀러 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정말 좀 부러운 생각도 들고 저는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한 번은 그런 제안을 해서 뭐 후지산을 가는데 한번 같이 갈 생각이 없냐 그래서 그건 괜찮 그래서 저는 가겠다 따라가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 계획을 다 세웁니다. 뭐냐면 동경에서 몇 시에 기차를 타고 뭐냐면 후쿠오카에 가가지고 후쿠오카에서 뭐냐면은 거기에서 그 택시를 타고 뭐냐면은 산 중턱 2000m, 2400m인가 되는 산 중턱까지 택시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걸어서 올라가면은 새벽 한 5시쯤 되면 해돋이를 볼 수 있어요. 정확히 해돋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지산 3773m를 올라갔다 왔습니다. 해돋이도 봤어요. 근데 정말 유럽 애들은 계획을 철저하게 시간대별로 굉장히 꼼꼼하게 잘 세우더라고요. 그 당시 여름이었는데 후쿠오카 그 아래쪽에서는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저 후지산 3773m 올라갔더니 긴팔 그 준비해 가지고 갔죠. 옷을 준비해 가서 입고, 왜냐면 5도씨 정도 되기 때문에 쌀쌀한 날씨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유럽 애들, 그 당시에, 지금 아마 유럽이 그래서 우리보다 이제는 못 사는 나라가 됐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정신 자세를, 젊은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0살 먹고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해서, 저 이제 학습기가 끝났거든요. 30살까지가 학습기인데, 1단계 학습기죠.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1단계까지인데, 어쨌든, 다음에 그러면은, 제가 2단계에 뭐냐면은 경제활동기, 그러니까 임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기까지. 제가,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서 뭐냐면은 그 초등학교를 다녔고, 중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를 다녔고, 대학교를 다녔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카이스트까지 가가지고, 카이스트에서 30살쯤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죠. 91년도에 받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30살까지가 저는 학습기라고 봅니다. 인생의 준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단계를 저는 거쳤던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걸어왔던 길이 꼭 모범 답안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 인간이 개인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구나 하나의 인생 이야기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제 인생 이야기 제 1단계 학습기, 어떻게 보면 준비기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구호를 마치고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